아줌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군대 일에 참견이야. 민간인은 닥치고 있으라고. 무궁화 2개를 단 중령이 면회실에 나온 한 중년 여성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모욕한 그 여성의 어깨에는 별 4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과연 10분 후 2030을 뒤흔든 헬기들이 내려놓은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세상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에 자리한 육군본부는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이었다. 그 웅장한 건물의 최상층에는 육군 참모총장실이 있었고 그곳의 주인은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최연소 대장 진급. 기록을 세운 박서연 대장이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4개의 별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올해로 32번째 군 생활을 맞은 박 총장은 제707 특수임무단 출신으로 대테러 작전과 해외 파병을 수없이 경험한 전설적인 특전사였다. 젊은 시절 그녀는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인지를 구출하고 국경을 넘나들며 정보를 수집하던 요원이었다. 그런 그녀가 이제는 육군 전체를 이끄는 최고 지위에 올랐다. 박 총장의 집무실은 검소했다. 화려한 장식 대신 역대 사령관들의 사진과 부대 휘장들이 벽을 채우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두툼한 군사작전 보고서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매일 새벽 5시에 기상하여 10km를 뛰었고 여전히 사격장에서 백발백중의 실력을 유지했다. 부하들은 그녀를 존경했고 두려워했다. 박 총장은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눈을 감은 적이 없었고 군기 회의의 비리가 발견되면 계급을 막론하고 즉시 문책했다. 그녀의 칼날 같은 눈빛은 거짓을 꿰뚫어 보았고 그녀의 명령은 곧 법이었다. 하지만 오늘 박 총장의 마음은 무겁고 불안했다. 아침부터 계속해서 가슴 한편이 묵직하게 조여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살아있는 아들이 있었다. 강민호라는 이름의 그 청년은 박 총장의 전부였다. 박 총장은 일찍이 남편을 잃었다. 민호가 겨우 3살 때 남편은 해외 파병 작전 중 순직했다. 그 이후 박 총장은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군 생활을 이어왔다. 밤늦게 귀가하여 잠든 아들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고 새벽에 떠나기 전 도시락을 준비하던 날들이 어제 같았다. 민호는 어머니의 부재를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했고 어머니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민호는 올해 초 자원 입대했다.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험하다는 경기도 이천의 제3공수 특전 여단 비호부대를 지원했다. 박 총장은 아들의 결정을 말리지 않았다. 특전사의 피가 흐르는 아들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로서의 마음은 달랐다. 밤마다 아들이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고 있을지 부상을 당하지는 않았을지 걱정이 되었다. 그녀는 총장의 신분으로 아들 부대에 연락할 수 없었다. 그것은 군인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사적인 개입이었다. 그래서 박 총장은 정기면회 날짜를 기다렸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다. 박 총장은 오후 3시가 되자 참모들에게 외부 일정이 있다고만 말하고 청사를 나섰다. 그녀는 경호원도 참모도 대동하지 않았다. 개인 차량인 검은색 제네시스에 홀로 올라탔다. 운전석에 앉은 박 총장은 군복을 벗고 트렁크에 준비해둔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청바지, 그리고 운동화. 그녀는 거울을 보며 짧은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겼다. 거울 속 모습은 그저 평범한 50대 중년 여성이었다. 4개의 별을 단 총장이 아니라 아들을 만나러 가는 한 사람의 어머니였다. 계룡대에서 이천까지는 약 2시간 거리였다. 박 총장은 천안논산 고속도로를 타고 북상했다. 창밖으로 늦가을의 들판이 스쳐 지나갔다. 추수를 마친 논들은 황금빛 흔적만을 남긴 채 고요했다. 박 총장은 핸들을 잡은 채 민호를 처음 품에 안았던 순간을 떠올렸다. 28살 젊은 중이었던 그녀는 출산 후 6주 만에
부대로 복귀했다. 아이를 시어머니께 맡기고 훈련장으로 달려갈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특전사였다. 눈물은 나중에 흘리는 것이었다. 민호는 건강하게 자랐다. 초등학교 때부터 유도와 태권도를 배웠고 중학교에서는 육상선수로 활약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체력 검정에서 만점을 받았다. 민호는 어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아들의 그 말에 가슴이 벅차 올랐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군대는 아름다운 곳만은 아니었다. 특히 특전사는 더욱 그랬다. 극한의 훈련과 전우회, 그리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폭력이 공존하는 곳이었다. 박 총장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 불안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지방도로로 접어들자 차창 너머로 산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천은 아름다운 도시였지만 비호부대가 있는 곳은 깊은 산속이었다. 공수특전여단의 특성상 은밀한 훈련이 가능한 오지에 자리하고 있었다. 박 총장은 부대 정문에 도착했다. 헌병들이 차량을 세웠다. 그녀는 신분증을 제시했다. 헌병은 면회 신청서를 확인하고 차량 통과를 허가했다. 아무도 그녀가 육군 참모총장인 줄 몰랐다. 주차장에 차를 세운 박 총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민호를 본 지 석 달이 되었다. 훈련소를 거쳐 자대 배치를 받고 적은 기간을 보낸 아들은 이제 제법 군인다워졌을 것이다. 박 총장은 가방에서 아들이 좋아하는 과자와 초콜릿을 꺼내 확인했다. 면회 물품으로 허용된 것들이었다. 그녀는 면회실로 향했다. 부대 안내판을 따라 걸으며 주변을 살폈다. 훈련복을 입은 병사들이 구보를 하고 있었고 어디선가 구령 소리가 들려왔다. 이곳은 그녀가 젊은 시절 몸담았던 특전사의 향기가 가득했다. 면회실은 단층 건물이었다. 입구에는 면회 시간과 규정이 적힌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 박 총장은 안으로 들어갔다. 실내는 긴 테이블과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몇몇 가족들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젊은 엄마가 아기를 안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고 나이든 부모가 아들을 만나러 온 듯했다. 박 총장은 구석자리에 앉아 아들을 기다렸다. 시계를 보니 오후 4시 10분이었다. 면회 시작까지 20분 남았다. 박 총장은 가슴속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을 애써 눌렀다. 이상했다. 그녀는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빈 군인이었다. 총알이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던 그녀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아들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그 어떤 작전보다 긴장되었다. 어머니로서의 본능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이고 있었다. 박 총장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산 너머로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렀다. 드디어 면회 시간이 되었다. 면회실 문이 열리고 병사들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박 총장은 긴장한 채 입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나타났다. 강민호 일병. 하지만 박 총장이 본 아들의 모습은 그녀의 심장을 멈추게 했다. 석 달 전 늠름하게 입대하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민호의 왼쪽 눈가에는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오른쪽 눈 옆으로는 마치 주먹에 맞은 듯 살짝 찢어진 상처가 있었다. 입술은 터져서 딱지가 앉아 있었고 걸음걸이를 보니 왼쪽 다리를 약간 절고 있었다. 박 총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들은 어머니를 보자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의 상처 때문에 얼굴이 일그러졌다. 박 총장은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았다. 민호의 몸에서는 소독약 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났다.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물었다. 민호야, 이게 무슨 일이니? 누가 그랬어?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엄마. 훈련 중에 넘어져서 그런 거예요.
괜찮아요. 하지만 박 총장은 알고 있었다. 30년을 군대에서 보낸 그녀였다. 민호의 상처는 넘어져서 생긴 것이 아니었다. 눈가의 멍은 주먹에 맞은 흔적이었고 입술의 상처는 뺨을 맞아 이빨에 찍힌 것이었다. 다리를 절고 있는 것은 정강이를 심하게 걷어차였기 때문이었다. 박 총장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솟아 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 아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다. 박 총장은 민호를 자리에 앉히고 가방에서 과자를 꺼냈다. 이것 좀 먹어. 내가 좋아하는 거 가져왔어. 민호는 고맙다는 듯 과자를 받았지만 입을 크게 벌리지 못해 조심스럽게 한 입 빼어 물었다. 박 총장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누가 감히 내 아들에게 이런 짓을 했는가?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박 총장은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부대 상황을 조심스럽게 파악하려 했다. 하지만 민호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훈련이 힘들다는 말만 반복했다. 박 총장은 아들의 눈빛을 읽었다. 민호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무언가를 말하면 더 큰 보복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다. 박 총장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녀는 육군의 수장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무력한 한 사람의 어머니였다.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박 총장은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정의는 실현될 것이었다. 면회의 시간은 30분이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박 총장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민호의 손은 굳은 살로 거칠러져 있었다. 훈련으로 생긴 상처들이 아물며 남긴 흔적들이었다. 박 총장은 아들에게 말했다. 민호야, 엄마가 반드시 널 지켜줄게. 조금만 참아. 알았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는 않았다. 그는 어머니의 아들이었다. 특전사의 피가 흐르는 청년이었다. 박 총장은 아들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그 순간 면회실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보는 순간 박 총장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들이 바로 아들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면회실 문이 열리며 들어온 사람들을 보는 순간 박서연 총장의 전신에 차가운 긴장감이 흘렀다. 먼저 들어온 사람은 어깨에 무궁화 2개를 단 중령 계급장을 다른 남자였다. 키가 180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건장한 체격에 각진 턱선을 가진 남자는 40대 중반쯤으로 보였다. 그의 가슴 패치에는 대대장 명찰이 달려 있었고 이름은 오준석이었다. 제30공수 특전여단 제2대대를 지휘하는 대대장이었다. 오중령의 뒤를 따라 들어온 사람은 더 젊어 보였다. 30대 초반의 남자는 어깨에 다이아몬드 3개를 단 대위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그의 명찰에는 장재혁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중대장 보직을 맡고 있었다. 두 장교는 마치 자신들의 집처럼 편안한 표정으로 면회실 안을 둘러보았다. 오중령은 입꼬리를 올리며 면회온 병사들을 훑어보았고 장대위는 그 뒤에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뒤로 한 명의 병사가 더 들어왔다. 어깨에 3개의 역삼각형이 박힌 병장 계급장을 단 젊은 남자였다. 얼굴은 20대 중반쯤으로 보였지만 눈빛은 흐리멍텅했다. 그의 명찰에는 황진수라는 이름이 있었고 왼팔에는 면회실 관리병이라는 완장이 차려져 있었다. 박 총장은 본능적으로 몸을 긴장시켰다. 30년간 전장과 작전 현장을 누빈 특전사 출신인 그녀는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탁월했다. 그리고 지금 면회실 안으로 들어온 3사람에게서 그녀는 명확한 위험 신호를 감지했다. 오중령의 눈빛에는 오만함이 가득했고 장대위의 표정에는 냉소가 서려 있었다.
황 병장의 입가에는 비뚤어진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박 총장은 재빨리 주변을 살폈다. 면회실에는 대여섯 팀의 가족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이 세 사람의 등장에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아니,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박 총장은 민호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다. 아들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호는 오중령 일행을 보자마자 온몸이 경직되었고 숨소리마저 가빠졌다. 박 총장은 아들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다. 저들이 바로 민호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들이었다. 그녀의 가슴속에서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올랐지만 겉으로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오중령은 면회실을 한 바퀴 돌며 병사들을 점검하듯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민호에게 닿았을 때 잠시 멈췄다. 오중령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다. 그는 장대위를 향해 턱짓을 했고 장대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왔다. 황 병장은 그들보다 앞서 민호가 앉은 테이블로 걸어왔다. 황 병장은 민호의 바로 옆에 서더니 테이블 위에 놓인 과자 봉지를 집어들었다. 박 총장이 아들을 위해 가져온 것이었다. 황 병장은 과자 봉지를 흔들며 민호를 내려다 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강민호 일병, 면회 나와서 편하게 앉아있네. 이게 훈련병 자세냐? 민호는 황급히 자세를 고쳐 앉았다. 등을 곧게 펴고 무릎에 손을 올렸다. 하지만 떨리는 손을 숨길 수는 없었다. 박 총장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황 병장은 과자 봉지를 일부러 놓치는 척하며 바닥에 떨어뜨렸다. 과자들이 봉지 밖으로 쏟아져 나와 바닥에 흩어졌다. 그는 민호를 향해 말했다. 어고, 내가 실수했네. 강민호 일병, 주어.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흩어진 과자들을 줍기 시작했다. 박 총장도 함께 일어나 과자를 주우려 했다. 그때 황 병장이 박 총장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박 총장을 힐끔 보더니 냉소적인 말투로 말했다. 면회 나오신 보호자분은 그냥 앉아 계세요. 병사가 알아서 할 겁니다. 박 총장은 황 병장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황 병장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는 오히려 박 총장을 우습게 여기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박 총장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황 병장의 말투, 행동, 그리고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웃고 있는 오중령과 장대위의 모습까지. 민호는 바닥에 흩어진 과자를 하나하나 주었다. 그런데 황 병장이 일부러 발로 과자 한 개를 밟아 으깨버렸다. 민호는 그 과자마저 주우려 했지만 황 병장이 다시 발로 차버렸다. 과자 부스러기가 민호의 손등에 튀었다. 황 병장은 그 광경을 보며 웃었다. 그리고는 민호의 정강이를 가볍게 걷어찼다. 가볍다고는 했지만 그것은 명백한 폭행이었다. 민호는 신음을 참으며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박 총장의 손이 테이블 밑에서 주먹으로 변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고 피가 날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증거가 필요했다. 목격자가 필요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들의 죄를 명백하게 드러낼 결정적인 순간이 필요했다. 오중령과 장대위는 여전히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황 병장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즐기고 있었다. 황 병장은 민호가 과자를 다 주워 담자 그 봉지를 다시 빼앗았다. 그리고는 일부러 천천히 과장되게 봉지를 열어 과자 하나를 꺼내 자신의 입에 넣었다. 민호를 조롱하듯 쩝쩝 소리를 크게 냈다. 그리고는 나머지 과자 봉지를 다시 바닥에 던졌다. 이번에는 일부러 더 멀리 던졌다. 과자들이 또다시 바닥에 흩어졌다. 황 병장은 민호를 향해 턱짓을 했다.
다시 주워. 그리고 이번에는 먹어. 바닥에 떨어진 거 그냥 먹으라고.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박 총장은 아들의 눈을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다. 박 총장은 아들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고. 엄마가 있다고. 조금만 참으라고. 민호는 바닥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과자 하나를 집어들었다. 바닥에 떨어져 부서진 과자였다. 그는 그것을 입에 넣으려 했다. 바로 그때 박 총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아들에게 다가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황 병장과 박 총장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다. 박 총장은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하시죠? 이건 너무 지나칩니다. 황 병장은 박 총장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면회 나온 보호자가 감히 자신에게 대들다니. 그는 한 발짝 더 다가서며 박 총장을 위협하듯 말했다. 뭐라고요? 아줌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군대 일에 참견이야. 당신 아들이 훈련을 제대로 안 받아서 이러는 거 아니까 가만히 있어요. 박 총장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황 병장과 눈을 마주친 채 말했다. 훈련이라고 하셨습니까? 이건 훈련이 아니라 가혹 행위입니다. 즉시 중단하십시오. 황 병장의 얼굴이 붉게 변했다. 그는 박 총장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박 총장은 뒤로 한 걸음 밀려났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30년간 단련된 몸으로 균형을 잡았다. 황 병장은 박 총장을 노려보며 욕설을 내뱉었다. 아줌마가 지금 어디서 나대는 거야? 여기 군대야. 군대. 민간인은 닥치고 있으라고. 바로 그때 오준석 중령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여전히 비웃는 얼굴로 박 총장을 내려다 보았다. 오 중령의 목소리는 오만함으로 가득했다. 보호자분, 황 병장 말이 맞습니다. 여긴 군대고 우리는 군인입니다. 강민호 일병은 아직 훈련이 덜 된 병사입니다. 군기를 잡는 것은 우리 간부들의 임무입니다. 민간인이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 자리로 비켜서 계시죠. 오 중령은 박 총장을 마치 귀찮은 벌레를 쫓듯 손을 휘저었다. 장재혁 대위도 옆에서 팔짱을 낀 채 냉소적으로 웃고 있었다. 그는 한마디 거들었다. 중령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호자분께서는 이해를 못하시나. 봅니다. 군대는 원래 이렇게 굴러갑니다. 훈련병들은 이 정도는 견뎌야 합니다.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박 총장은 오 중령과 장 대위를 번갈아 보았다. 그들의 계급장을 확인했다. 무궁화 2개의 중령, 다이아몬드 3개의 대위. 그들은 대대장과 중대장이었다. 민호를 지휘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간부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가혹 행위를 방관하고 있었다. 아니, 방관을 넘어 즐기고 있었다. 박 총장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지려는 순간이었다. 오중령은 황 병장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계속하라는 신호였다. 황 병장은 다시 민호에게 다가갔다. 그는 민호의 머리를 손으로 눌러 바닥으로 향하게 했다. 민호의 이마가 차가운 바닥에 닿았다. 황 병장은 민호의 등을 발로 가볍게 눌렀다. 그리고는 비웃듯 말했다. 강민호 일병, 바닥에 과자 다 먹어. 어머니 앞에서 제대로 된 훈련병의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민호의 손이 떨렸다. 수치심과 분노로 온몸이 경직되었지만 그는 어쩔 수 없었다. 저항하면 더 큰 보복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바닥의 과자를 향해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 박 총장의 손이 옷 안쪽 주머니로 들어갔다. 그녀의 손가락이 차갑고 단단한 물체를 감쌌다.
그것은 육군 참모총장 전용 비상 통신 단말기였다. 대한민국 어디서든 암호화된 통신망으로 즉시 연결되는 특수 장비였다. 박 총장은 그 단말기를 꺼내 들었다. 검은색의 작은 장치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스마트폰처럼 보였지만 상단에는 육군 마크가 새겨져 있었다. 오중령과 장대위. 그리고 황 병장은 박 총장이 휴대폰을 꺼내는 것을 보고 비웃었다. 오중령이 말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신고라도 하시려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소용없을 겁니다. 박 총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말기 화면을 켰다. 생체 인증이 즉시 완료되었고 비상 연락망 메뉴가 떴다. 그녀는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직통 번호를 눌렀다. 단 한 번의 터치였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자마자 연결되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다. 특전사령관 김태준 중장입니다. 총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박 총장은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말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얼음보다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김 사령관, 나 박서연이다. 현재 이천 제3공수 특전 여단 비호부대 면회실에 있다. 육군 참모총장이 이곳에서 병장 한 명에게 폭행을 당했고 대대장과 중대장이 이를 방관하고 있다. 내 아들 강민호 일병이 조직적인 가혹 행위를 당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즉시 특전사 헬기 2대를 출동시켜라. 육본 감찰실장도 함께 데려와라. 그리고 이 부대 대대장 오준석 중령과 중대장 장재혁 대위를 현장에서 체포할 준비를 해라. 전화기 너머로 김 사령관의 경악한 목소리가 들렸다. 총장님, 지금 제대로 들으신 겁니까? 총장님께서 폭행을 당하셨다고요? 박 총장은 말을 끊었다. 질문하지 말고 명령을 실행해라. 지금 당장. 이건 명령이다. 통화가 끊겼다. 박 총장은 단말기를 주머니에 넣고 오중령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오중령은 여전히 무슨 일인지 파악하지 못한 채 비웃고 있었다. 장대위도 마찬가지였다. 황 병장은 오히려 더 흥분한 듯 민호를 계속 괴롭혔다. 그들은 아직 몰랐다. 불과 10분 후 자신들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박 총장은 아들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잡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민호야, 이제 괜찮다. 조금만 더 참아라. 곧 끝난다. 민호는 어머니를 올려다 보았다. 어머니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무력한 중년 여성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장에서 수없이 적을 제압했던 특전사의 눈이었고 육군 전체를 지휘하는 최고 사령관의 눈이었다. 민호는 그 순간 깨달았다. 어머니가 무언가를 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박서연 총장이 통화를 끝내고 단말기를 주머니에 넣자. 면회실 안에 묘한 침묵이 흘렀다. 오준석 중령은 여전히 비웃는 표정이었지만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장재혁 대위는 팔짱을 낀 채 박 총장을 흘겨보았고 황진수 병장은 코웃음을 쳤다. 오중령이 먼저 입을 열었다. 신고하셨습니까? 좋습니다. 헌병대 어디든 오게 하세요. 우리는 정당한 훈련을 한 것뿐입니다. 장대위도 거들었다. 중령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는 군인이고 여긴 군부대입니다. 민간인이 군기강에 간섭하는 것 자체가 월권입니다. 황 병장은 아예 민호에게로 다가가 그의 어깨를 손으로 눌렀다. 민호는 움찔했지만 감히 저항하지 못했다. 황 병장은 민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강민호 일병, 내 어미가 쓸데없는 짓을 했어. 나중에 각오해라. 면회 끝나고 내무반에서 보자.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떨리는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박 총장은 아들의 시선을 받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민호야, 괜찮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
오중령은 박 총장의 말을 듣고 비웃었다. 아주머니, 현실을 모르시는군요. 여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제30공수 특전 여단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전투 부대 중 하나죠. 우리 부대는 우리가 관리합니다. 외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박 총장은 오중령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다. 30년 전 그녀도 바로 이 특전사 출신이었다. 제707특수임무단에서 북한 지역 침투 작전을 수행했고 해외에서 인질 구출 작전을 지휘했다. 그녀는 특전사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리고 특전사의 자부심이 어떻게 오만함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도 알았다. 오중령 같은 자들이 바로 그 산물이었다. 박 총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손목 시계를 보았다. 오후 4시 40분. 특전사령부가 있는 계룡대에서 이천까지 헬기로 약 20분 거리였다. 명령을 받고 헬기를 준비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30분 정도 걸릴 것이다. 오후 5시 10분이면 헬기가 도착할 것이었다. 박 총장은 속으로 시간을 계산했다. 아직 30분이 남았다. 오중령은 박 총장이 말없이 시계만 보는 것을 보고 더욱 우습게 여겼다. 그는 장대위를 돌아보며 말했다. 장대위, 오늘 면회는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병사들 데리고 복구하지? 장대위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중령님이 그는 면회실에 있던 다른 병사들을 향해 소리쳤다. 전 병사, 기합 차려. 면회 나와 있던 병사 5명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차려 자세를 취했다. 민호도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박 총장이 아들의 어깨를 잡아 앉혔다. 박 총장은 장대위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면회 시간이 아직 10분 남았습니다. 내 아들은 면회를 계속할 것입니다. 장대위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박 총장에게 다가서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보호자 어르신, 지금 명령 불복종을 하시는 겁니까? 여긴 군대고 저는 중대장입니다. 제가 복귀하라면 복귀하는 겁니다. 박 총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면회 규정상 지정된 시간까지는 면회가 보장됩니다. 당신이 중대장이든 모든 규정을 어길 권한은 없습니다. 오중령이 끼어들었다. 이 여자 정말 끝까지 나오는군. 좋아요. 그럼 끝까지 가봅시다. 그는 황 병장에게 눈짓했다. 황 병장이 민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민호의 멱살을 잡았다. 민호는 황 병장의 손에 이끌려 비틀거렸다. 박 총장이 벌떡 일어나 황 병장의 손목을 잡았다. 그녀의 손에게는 30년간 단련된 힘이 담겨 있었다. 황 병장은 갑자기 손목에 가해진 강한 압력에 놀라 신음을 냈다. 아, 아파. 이 여자가 지금... 박 총장은 황 병장의 손목을 비틀며 멱살을 잡은 손을 떼게 만들었다. 황 병장은 손목을 부여잡으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오중령과 장대위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잠시 멈칫했다. 한 중년 여성이 군인인 병장을 제압한 것이었다. 오중령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당신 지금 군인을 폭행했어요. 이건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박 총장은 오중령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키는 165cm 정도로 오중령보다 훨씬 작았다. 하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기운은 오중령을 압도했다. 박 총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공무집행 방해라고 하셨습니까? 그럼 당신들이 지금까지 한 행동은 뭡니까? 면회 나온 병사를 폭행하고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이는 것이 공무 수행입니까? 오중령은 잠시 말이 막혔다. 하지만 이내 태세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그건 훈련의 일부입니다. 당신 같은 민간인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군대는 혹독해야 합니다. 약한 병사는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 훈련하는 겁니다. 박 총장은 고개를 저었다. 훈련과 가혹 행위는 다릅니다. 당신은 그 차이를 모릅니다. 오중령은 비웃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군대 가봤습니까? 박 총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손목 시계를 보았다. 오후 4시 50분. 20분이 남았다. 오중령은 박 총장의 침묵을 비겁함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승리한 듯 웃으며 장대위에게 말했다. 장대위, 저 여자 신상 파악해서 고소 준비하지. 군인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까지 다 걸 수 있어. 장대위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중령님. 면회실의 다른 가족들은 숨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오중령과 장대위는 이곳에서 절대 권력이었다. 그들에게 맞서는 것은 곧 자신의 가족인 병사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었다. 박 총장은 그 분위기를 느꼈다. 공포가 지배하는 곳이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육군의 현실이었다. 그녀는 가슴이 아팠다. 오중령은 다시 황 병장에게 명령했다. 황 병장, 강민호 일병 데리고 나가. 황 병장은 손목을 문지르며 망설였다. 아까 박 총장에게 당한 경험이 그를 주춤하게 만들었다. 오중령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다그쳤다. 뭐해? 빨리 안 해. 황 병장이 마지못해 민호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 총장을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민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박 총장은 아들에게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라는 신호였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황 병장이 다시 민호의 팔을 잡으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멀리서 낮은 진동음이 들려왔다. 처음에는 희미했다. 하지만 점점 커졌다. 마치 천둥 소리가 다가오는 것처럼. 오중령과 장대위는 그 소리를 알아챘다. 그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것은 헬기 엔진 소리였다. 그것도 한 대가 아니었다. 여러 대의 헬기가 동시에 날아오는 소리였다. 오중령은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하늘 멀리 검은 점들이 보였다. 헬기들이 이천 쪽으로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다. 오중령의 얼굴이 굳었다. 장대위도 창문으로 달려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헬기들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장대위가 중얼거렸다. 저게 뭐지? 훈련 스케줄에 헬기 출동은 없었는데. 오중령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허리춤에 무전기를 꺼내 작전과의 연락을 시도했다. 여기 오준석 중령이다. 작전과 응답하라. 지금 우리 부대 상공으로 헬기들이 접근하고 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무전기에서 작전과 당직 장교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중령님, 저희도 방금 연락받았습니다. 특전사령부에서 긴급 출동 명령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여단장님께서도 지금 상황 파악 중이십니다. 오중령의 손에서 무전기가 떨어질 뻔했다. 특전사령부,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그도 알았다. 특전사령부는 모든 특수전 부대를 총괄하는 상급 부대였다. 그리고 그곳의 사령관은 별 3개의 중장이었다. 오중령은 자신이 무궁화 2개를 단 중령이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특전사령관은 그보다 4계급이나 높았다. 헬기 소리는 이제 면회실 안에서도 또렷하게 들렸다. 창문이 진동했고 천장의 형광등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다른 면회객들도 불안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중령은 박 총장을 돌아보았다. 박 총장은 여전히 아들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오중령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아까 그 여자가 전화한 것, 그리고 지금 헬기들이 오고 있는 것, 설마. 하지만 그는 그 생각을 떨쳐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한 민간인 여성이 특전사령부를 움직일 수 있을 리 없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장대위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오중령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중령님, 이거 혹시... 오중령이 그의 말을 끊었다. 말도 안 돼. 그냥 훈련일 거야. 우연의 일치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헬기 소리는 이제 귀를 찢을 듯 가까워졌다. 면회실 밖에서 부대원들이 소란스럽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고함을 질렀다. 헬기가 연병장에 착륙합니다. 모두 대기하십시오. 오중령은 창문으로 달려갔다. 그가 본 광경은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2대의 대형 헬기가 부대 연병장에 착륙하고 있었다. 기체 옆면에는 특전사령부 마크가 선명했다. 헬기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다. 맨 앞에 내린 사람의 어깨에는 별이 있었다. 별 3개의 중장이었다. 특전사령관 김태준 중장이었다. 오중령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장대위도 창문으로 달려와 밖을 내다보았다. 그도 특전사령관의 계급장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막혔다. 황 병장은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도 오중령과 장대위의 반응을 보고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했다. 헬기에서 내린 장성들과 장교들이 면회실을 향해 뛰어오고 있었다. 김태준 중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그의 옆에는 육군본부 감찰실장인 별 2개의 소장도 함께였다. 그 뒤로 헌병들과 군의관들이 따라오고 있었다. 오중령은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아까 그 여자가 한 전화가 진짜였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박 총장은 손목 시계를 보았다. 오후 5시 6분. 예상보다 4분 빨랐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말했다. 민호야, 이제 일어나자. 손님들이 오셨다. 민호는 어머니의 말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오중령은 박 총장을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대체 누구요? 박 총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었다. 면회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김태준 중장이 헐떡이며 들어왔다. 그는 박 총장을 보자마자 경례 자세를 취했다. 총장님. 김태준 중장, 도착했습니다. 그 말과 함께 면회실 안에 시간이 완전히 멈춰버렸다. 김태준 중장의 목소리가 면회실 안에 울려 퍼졌다. 총장님이라는 단어가 공기를 갈랐다. 오준석 중령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져나갔다. 그의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장재혁 대위는 한 걸음 뒤로 비틀거렸다. 황진수 병장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면회실에 있던 다른 가족들도 숨을 죽였다. 김 중장은 박서연 총장에게 다가가며 재차 경례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염려가 가득했다. 박 총장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김 중장이 다급하게 물었다. 총장님, 괜찮으십니까? 폭행을 당하셨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박 총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네, 김 사령관. 하지만 내 아들은 괜찮지 않아. 그녀는 옆에 선 민호를 가리쳤다. 김 중장은 민호의 얼굴을 보고 경악했다. 눈가에 멍, 터진 입술, 그리고 서 있는 자세에서 드러나는 다리 부상. 김 중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바로 그때 면회실 문이 다시 열리며 또 다른 장성이 들어왔다.
어깨에 별 2개를 단 소장이었다. 육군본부 감찰실장 정민호 소장이었다. 그의 뒤로는 헌병 장교들과 군의관들이 따라 들어왔다. 정 실장도 박 총장을 보자마자 경례를 올렸다. 총장님. 정민호 소장입니다. 즉시 상황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박 총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오중령을 가리쳤다. 저기 무궁화 2개 단중령이 이 부대 대대장 오준석이고 그 옆에 다이아몬드 3계단 대위가 중대장 장재혁이야. 그리고 저 병장이 황진수, 면회실 관리병이라더군. 정 실장은 세 사람을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오중령은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로 박 총장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무릎을 꿇으며 말을 더듬었다. 총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박 총장은 오중령을 내려다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얼음보다 차가웠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몰랐다고. 내가 모른 게 뭐지? 내가 총장인 걸 몰랐다는 거야? 아니면 병사를 때리면 안 된다는 걸 몰랐다는 거야? 오중령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이마를 바닥에 찌를 듯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장대위도 황급히 무릎을 꿇었다. 황 병장도 상황을 파악했는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박 총장은 그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김 중장을 향해 말했다. 군의관은 내 아들부터 진찰해라. 얼마나 심각한지 기록하고. 김 중장이 즉시 명령을 전달했다. 군의관 2명이 달려와 민호를 진찰하기 시작했다. 한 명은 얼굴의 상처를 살폈고 다른 한 명은 다리를 확인했다. 민호는 긴장한 채 진찰을 받았다. 박 총장은 아들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지만 떨리고 있었다. 분노로 떨리는 것인지 슬픔으로 떨리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군의관이 진찰을 마치고 보고했다. 총장님, 좌측 안화 부위 타박상, 구순부 열상, 좌측 하퇴부 다발성 타박상이 확인됩니다. 최소 3회 이상의 구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 총장은 눈을 감았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흘러내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 눈물을 참아냈다. 대신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차갑게 변했다. 김사령관, 내 아들을 즉시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하라. 헬기를 사용해라. 김 중장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총장님. 그는 무전기를 들어 헬기 조종사에게 명령을 내렸다. 군의관들이 민호를 부축했다. 민호는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박 총장은 아들에게 말했다. 민호야, 엄마는 여기서 일을 마치고 갈게. 병원에서 기다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도 참았다. 그는 어머니의 아들이었다. 군의관들이 민호를 데리고 면회실을 나갔다. 박 총장은 아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면회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오중령을 향해 몸을 돌렸다. 오중령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땅바닥을 보고 있었다. 그의 몸이 떨리고 있었다. 박 총장은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면회실 안에 울렸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박 총장은 오중령 앞에 섰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오준석 중령, 너는 몇 년 동안 군복을 입었나? 오중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22년입니다. 박 총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22년. 학사 장교로 나왔나? 아닙니다. 학사 장교입니다. 특전사는 언제 왔나? 15년 전입니다. 박 총장은 한숨을 쉬었다. 15년을 특전사에 있었으면서 특전사가 뭔지 모르는군. 나도 특전사 출신이야.
제707 특수임무단에서 10년을 보냈어. 특전사의 정신은 강인함이야. 하지만 그 강인함은 약자를 짓밟은 폭력이 아니야. 특전사는 나라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야. 그런데 너는 그 명예를 더럽혔어. 오중령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박 총장은 계속 말했다. 내가 묻겠다. 내 아들 강민호 일병만 이런 피해를 입었나? 아니면 다른 병사들도 있나? 오중령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이 답이었다. 박 총장은 정 실장을 돌아보았다. 감찰실장, 이 부대 전수 조사하라. 모든 병사를 면담하고 피해 사례를 전부 확인하라. 보고서는 사흘 안에 내 책상에 올려놓아라. 정 실장이 경례하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총장님. 박 총장은 다시 오중령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오중령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오중령이 몸을 움찔했다. 박 총장의 손가락이 오중령의 계급장에 닿았다. 무궁화 2개 중령 계급장이었다. 박 총장은 그 계급장을 천천히 움켜잡았다. 그리고 힘을 주었다. 실밥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박 총장은 무궁화 2개를 단 계급장을 오중령의 어깨에서 뜯어냈다. 오중령의 몸이 크게 떨렸다. 그의 어깨에는 계급장이 떨어져 나간 자리만 남았다. 실밥이 끊어진 흔적과 바랜 천의 색깔 차이가 선명했다. 박 총장은 손에 쥔 계급장을 오중령 앞에 떨어뜨렸다. 무궁화 2개가 바닥에 굴렀다. 박 총장은 냉정하게 말했다. 오준석, 너는 오늘부로 군인이 아니다. 오중령의 어깨가 무너졌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계급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22년의 군생활, 15년의 특전사 경력. 모든 것이 이 순간 끝났다. 박 총장은 장 대위를 향해 몸을 돌렸다. 장 대위는 이미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박 총장이 그에게 다가갔다. 장 대위도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다. 장재혁 대위. 박 총장의 목소리가 그를 불렀다. 장 대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총장님. 너는 중대장이지. 그렇습니다. 중대장의 임무가 뭔가? 장 대위는 대답하지 못했다. 박 총장이 대신 말했다. 중대장은 중대원들을 지휘하고 보호하는 사람이야. 병사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지. 그런데 너는 뭘 했나? 병사가 구타당하는 걸 보고도 웃고 있었어. 그것도 부하의 중대장으로서. 장 대위는 얼굴을 들지 못했다. 박 총장은 그의 어깨에도 손을 올렸다. 다이아몬드 3개의 대위 계급장이 그녀의 손에 잡혔다. 박 총장은 역시 힘을 주어 계급장을 뜯어냈다. 실밥이 끊어지며 다이아몬드 3개가 장 대위의 어깨에서 떨어졌다. 박 총장은 그것을 바닥에 던졌다. 장재혁, 너도 오늘부로 군인이 아니다. 장 대위의 몸이 흔들렸다. 그는 바닥에 손을 짚고 몸을 지탱했다. 박 총장은 마지막으로 황 병장에게 다가갔다. 황 병장은 이미 정신이 나간 듯한 표정이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박 총장은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황진수 병장. 너는 직접 내 아들을 때렸지? 정강이를 걷어차고 바닥에 음식을 먹게 하려 했어. 그리고 나한테도 폭력을 행사했지. 황 병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박 총장은 계속 말했다. 너는 군인이기 전에 사람이야.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 너도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어. 박 총장은 황 병장의 계급장에는 손대지 않았다. 대신 정 실장에게 말했다. 이 3명을 즉시 구금하고 군사재판에 회부하라. 폭행, 가혹행위, 직권남용, 그리고 상급자 폭행 혐의를 모두 적용하라. 정 실장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총장님. 헌병들이 앞으로 나섰다.
그들은 오중령, 장대위, 황 병장에게 수갑을 채웠다. 오중령은 계급장이 없는 어깨를 보며 울먹였다. 장대위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황 병장은 넋이 나간 채 헌병들에게 끌려갔다. 세 사람이 면회실을 나가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다만 수갑 소리만이 울렸다. 면회실에는 박 총장과 김 중장, 정 실장, 그리고 몇몇 참모들만 남았다. 박 총장은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연병장에 서 있는 헬기가 보였다. 민호를 태운 헬기는 이미 이륙해 성남 쪽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박 총장은 그 헬기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김 중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총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관할 부대에서 이런 일이? 박 총장은 고개를 저었다. 김 사령관,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구조적인 문제야. 한 부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 전체의 문제지. 정 실장도 말했다. 총장님, 전군 차원의 대대적인 감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 총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겠지? 하지만 지금은 우선 이 부대부터 확실하게 정리해라. 그리고 피해 병사들에 대한 보호와 치료를 최우선으로 하고. 두 장성이 경례하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총장님. 박 총장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산 너머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길고 힘든 하루였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병원으로 가야 했다. 아들 곁에 있어야 했다. 박 총장은 몸을 돌리며 말했다. 나는 이제 병원으로 가야겠어. 나머지는 두 사람이 처리해줘. 김 중장이 말했다. 총장님, 헬기로 모셔드리겠습니다. 박 총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 차로 갈게.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녀는 면회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부대원들이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경례 자세를 취했다. 박 총장은 그들에게 답례했다. 그리고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녀의 검은색 제네시스가 그곳에 서 있었다. 그녀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부대를 빠져나왔다. 고속도로로 접어들며 박 총장은 창문을 열었다. 저녁 바람이 차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다.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그저 눈물이 흐를 뿐이었다. 그녀는 민호를 생각했다. 아들의 상처받은 얼굴을, 떨리던 손을, 그리고 그럼에도 참아내려 했던 모습을. 박 총장은 핸들을 꽉 잡았다. 그리고 엑셀을 밟았다. 성남의 국군수도병원까지는 아직 1시간이 남아 있었다. 박서연 총장이 성남의 국군수도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것은 오후 6시 30분이었다. 그녀가 응급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간호사들과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박 총장은 접수대로 다가가 물었다. 강민호 일병 어디에 있습니까?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며 대답했다. 3층 정형외과 병동에 입원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박 총장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병실 번호를 확인했다. 305호실, 그곳에서 민호를 찾았다. 민호는 병상에 누워 있었고 한쪽 다리는 붕대로 감겨 있었다. 얼굴의 상처도 소독되고 연고가 발라져 있었다. 민호는 어머니를 보자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다. 엄마. 박 총장은 아들 곁으로 달려가 그의 손을 잡았다. 민호의 손은 차가웠다. 박 총장은 아들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어? 민호가 대답했다. 크게 다친 건 아니래요. 정강이 타박상이랑 안면 열상이요. 일주일 정도 입원하면 된대요. 박 총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는 아들에게 말했다. 민호야, 엄마가 미안해.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말 안 한 거예요. 박 총장은 아들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민호는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참았던 것이었다. 박 총장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엄마가 다 해결할게. 저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게. 민호는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엄마, 오중령님이랑 장대위님, 황 병장은 어떻게 됐어요? 박 총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그들은 군사 재판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마땅한 처벌을 받을 거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안도감과 동시에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박 총장은 아들의 마음을 읽었다. 민호는 착한 아이였다. 누군가가 처벌받는다는 사실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것이다. 박 총장은 아들에게 말했다. 민호야, 내가 미안해할 필요 없어.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해. 그게 정의야. 그리고 그렇게 해야 다른 병사들도 보호받을 수 있어. 민호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박 총장은 아들 곁에 앉아 그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병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박 총장은 아들이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켰다. 다음 날 아침, 박 총장은 계룡대 육군본부로 복귀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정민호 감찰실장이 올린 긴급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박 총장은 보고서를 펼쳤다. 두꺼운 파일에는 제30공수 특전여단 비호부대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오준석 중령과 장재혁 대위가 지난 2년간 조직적으로 가혹행위를 자행하고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 병사는 민호를 포함해 총 13명이었다. 그중 2명은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도 담겨 있었다. 오중령과 장대위는 부대 운영비를 횡령했다. 병사들의 급식비와 피복비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었다. 총 횡령액은 3천만 원이 넘었다. 그들은 진급을 위해 부대 실적을 조작했고 문제를 제기하는 병사들은 가혹행위로 입을 막았다. 황진수 병장은 그들의 앞잡이 역할을 했다. 그는 직접 병사들을 폭행하고 협박했다. 박 총장은 보고서를 읽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분노가 치솟았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정 실장을 호출했다. 정 실장이 총장실로 들어와 경례했다. 총장님, 부르셨습니까? 박 총장은 보고서를 들어보이며 말했다. 이 보고서를 근거로 즉시 기소하라. 그리고 군사법원에 엄중 처벌을 요청하라. 이건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야? 조직적인 범죄야. 정 실장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총장님. 이미 검찰부에 송치했고 일주일 내로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박 총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계속 말했다. 피해 병사들에 대한 보호 조치도 철저히 하라.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고 원하면 전역도 검토하라.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군 차원의 가혹행위 실태 조사를 실시하라. 정 실장은 경례하며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총장님. 일주일 후 계룡대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열렸다. 재판장은 무궁화 3개를 단 대령이었다. 법정에는 검찰 측 군법무관들과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자리했다. 오준석은 계급장이 없는 군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다. 장재혁과 황진수도 마찬가지였다. 방청석에는 피해 병사들과 그 가족들이 앉아 있었다. 박 총장도 방청석 뒤쪽에 조용히 자리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재판 개시를 선언했다.
검찰 측 군법무관이 일어나 기소 내용을 낭독했다. 폭행, 가혹행위, 직권남용, 공금횡령. 증거와 죄목은 길었다. 오준석과 장재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황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시도했지만 검찰은 명확한 증거를 제시했다. 피해 병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 병사는 울먹이며 증언했다.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황 병장이 저를 때리는 꿈을요. 제가 군대에 온 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제 적은 북한이 아니라 제 선임이었습니다. 또 다른 병사는 분노를 참으며 말했다. 오중령님과 장대위님은 우리가 신고하면 군 생활을 더 힘들게 만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우리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증언이 이어질수록 법정의 분위기는 무거워졌다. 재판장도 엄숙한 표정으로 증언을 들었다. 검찰은 병원 진단서, 횡령 증거, 그리고 내부 고발 문서들을 제출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제대로 된 반론을 하지 못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다. 재판은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다. 마지막 날,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 오준석, 군형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5년 및 군적 박탈을 선고한다. 오준석의 어깨가 무너졌다. 피고인 장재혁, 동일 죄목으로 징역 3년 및 군적 박탈을 선고한다. 장재혁은 고개를 떨궜다. 피고인 황진수,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다. 황진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재판장의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박 총장은 방청석에서 조용히 일어나 법정을 나섰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이런 일이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어야 했다. 3개월이 흘렀다. 민호는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했다. 얼굴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옅어졌다. 다리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민호는 심리 상담도 받았다. 전문 상담사가 그의 트라우마를 치료했고 민호는 점차 회복되었다. 육군본부는 민호에게 전역 의사를 물었지만 민호는 거부했다. 그는 다시 군복을 입고 싶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군 생활을 하고 싶다고. 박 총장은 아들의 결정을 존중했다. 그녀는 민호가 다시 특전사로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여단이었다. 제3공수 특전 여단이 아닌 제1공수 특전 여단으로. 그곳은 깨끗하게 관리되는 부대였고 지휘관들도 믿을 만했다. 민호는 새로운 부대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다. 어느 가을날 박 총장은 민호와 함께 이천을 다시 찾았다. 제3공수 특전 여단은 대대적인 개편을 거쳤다. 새로운 대대장과 중대장이 부임했고 모든 간부들은 재교육을 받았다. 부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박 총장과 민호는 부대 뒤 언덕에 서서 훈련장을 내려다보았다. 훈련장에서는 낙하산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다. 하늘 높이 떠오른 항공기에서 특전사들이 뛰어내렸다. 하얀 낙하산들이 가을 하늘에 활짝 펼쳐졌다.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꽃잎 같았다. 박 총장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민호에게 말했다. 민호야, 저 낙하산들이 보이지? 민호가 대답했다. 네, 엄마. 박 총장은 계속 말했다. 특전사는 저렇게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야. 두려움을 이기고 임무를 완수하는 사람들이지. 하지만 진짜 용기는 따로 있어? 부당한 일에 맞서는 용기, 약한 사람을 지키는 용기, 잘못을 바로잡는 용기. 그게 진짜 특전사의 정신이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 총장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내가 겪은 일은 정말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그 일은 헛되지 않았어. 내 상처가 이 나라 군대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어. 내가 참지 않고 알렸고 엄마가 움직였고 이제 많은 병사들이 더 안전해졌어.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어머니를 돌아보며 말했다. 엄마, 저 이제 진짜 특전사가 될 거예요. 강하지만 올바른 군인이 될게요. 박 총장은 아들을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하늘의 낙하산들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가을의 시원한 바람이었다. 그 바람은 변화의 바람이기도 했다. 대한민국 육군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박 총장의 강력한 개혁 의지로 전군 차원의 가혹 행위 근절. 운동이 시작되었다. 신고 체계가 개선되었고 피해자 보호 제도가 강화되었다. 간부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되었다. 민호는 새 부대에서 열심히 훈련받았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어머니가 있었고, 개선된 시스템이 있었고, 올바른 지휘관들이 있었다. 민호는 점차 진짜 특전사로 성장해 갔다. 체력도 늘었고, 기술도 향상되었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제 그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자신감이 있었다. 박 총장은 가끔 아들의 부대를 찾았다. 하지만 이제는 총장이 아닌 어머니로서 찾았다. 그녀는 공식 방문 대신 조용히 면회를 왔다. 민호와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 평범한 시간들이 박 총장에게는 가장 소중했다. 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군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그녀가 바라던 전부였다. 해가 지고 있었다. 박 총장과 민호는 언덕을 내려왔다. 주차장에 박 총장의 차가 서 있었다. 민호는 부대로 돌아가야 했다. 박 총장은 아들을 부대 정문까지 데려다 주었다. 민호는 차에서 내리며 어머니에게 경례했다. 박 총장도 답례했다. 어머니와 아들이 아닌 장군과 병사로서의 경례였다. 민호는 부대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박 총장은 아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민호의 걸음걸이는 당당했다. 그는 더 이상 다치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른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 군인이 될 것이었다. 박 총장은 차에 시동을 걸었다. 계룡대로 돌아가는 길은 멀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가벼웠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변화는 시작되었고, 희망은 살아있었다. 하늘 높이 떠오른 낙하산들처럼 대한민국 육군도 더 높이 날아오를 것이었다. 박 총장은 그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정한 용기는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부당함에 맞서는 것입니다. 계급장이 권력을 만들지만 그 권력은 약자를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침묵은 때로 공범이 되고 한 사람의 용기는 수많은 사람을 구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세상 어떤 계급장보다 강하고 정의는 언젠가 반드시 실현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